본격적으로 상대성 이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빛의 물리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결국 상대성 이론이 나온 것도 빛과 관련해서 나온 거였거든요. 빛은 왜 있을까? 빛은 굉장히 우리가 흔히 보는 거죠. 그런데 과학자들은 참 쓸데없는 고민 많이 합니다. 왜 이런 게 있을까, 우리 우주에? 근데 빛이 왜 있느냐에 대한 인류 최초의 답변 중에 문헌으로 남아있는 게 이런 게 있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성경의 제일 첫 부분에 이게 나온다는 거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빛이 왜 있느냐에 대한 말하자면 최초의 문헌적인 어떤 설명이죠. 절대적인 존재가 있으라고 해서 있었다. 이게 이제 얼마나 과학적이냐 이런 거는 논외로 하더라도 나름 괜찮은 설명이죠. 절대자가 빛이 있으라 해서 있었다. 요게 이제 빛이 왜 있느냐에 대한 설명 중에 하나고, 물론 현대로 넘어오면서 빛에 대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왜 빛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빛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의 관심사였고 이게 왜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도 하여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태초에 이제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또 그 우주의 진화와 관련해서 참 여러 가지 영감을 주는 뭔가 그런 요소들도 있어서 저도 이 구절을 상당히 좋아해요.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이렇게 쓰죠. Let there be light. 그래서 사실은 그 물리학 역사를 아주 단순화시키면 이제 빛의 역사라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쭉 적어보면 이제 이런 건데, 창세기도 있었고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 이제 이런 논란도 옛날에 있었는데, 그 1600년대 말에 가면 이제 빛이 파동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19세기 들어오면 이제 맥스웰 방정식이 나오면서 빛이 전자기파라는 걸 알게 되고요. 그리고 20세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이제 X선이 나오면서 뭔가 고전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뭔가 이상한 것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특히 1900년에 그 플랑크가, 그러니까 1900년 말에 20세기가 막 시작될 무렵에 플랑크가 그 광량자 가설을 제시를 하면서 말하자면 현대 물리학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전하면 이제 양자역학으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리고 1905년에는 이 해가 중요한데, 이 해가 이제 아인슈타인이 그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했던 해입니다. 그때 이제 광속불변을 가장 중요하게 얘기를 하면서 특수상대성 이론이 나오고, 그러면서 사실은 그러니까 플랑크의 광량자 가설이 이게 양자역학이라고 하면은, 그럼 이 광속불변은 이게 이제 상대성 이론, 현대적인 상대성 이론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0세기 시작과 더불어서 이 빛과 관련된 빛에 대한 어떤 새로운 통찰이 현대 물리학을 열어 제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20세기에도 계속 보면은 이 우주 배경 복사, 이것도 이게 뭐냐면 빅뱅의 잔해예요. 빅뱅이 남긴 그 우주의 처음 시작이라고 우리가 지금 짐작하고 있는 빅뱅의 잔해로서 남은 어떤 그 빛, 그놈들을 우연히 이제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 우주가 빅뱅에서 시작되었구나. 그러니까 빅뱅에 대한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유럽의 입자 가속기에서 2012년에 신의 입자라는 별칭을 가진 힉스 입자를 발견했는데, 그 힉스 입자가 발견된 것도 보면은 이 힉스 입자가 빛 두 가닥으로 붕괴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채널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현대에서도 21세기에도 빛은 물리학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은 입자냐 파동이냐 이 논란이 되게 많았는데, 처음에 뉴턴은 빛을 이제 1704년에 광학이라는 책에서 이제 입자 알갱이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다가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파동설도 있었고, 그 결정적으로 토머스 영이 그 1801년에 이제 빛이 그 파동의 아주 고유한 성질인 간섭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빛이 간섭을 일으킨다는 거를 이제 확인하면서 빛이 파동이다라는 거를 거의 확정하게 됐고, 이후에 그 19세기에 오면은 맥스웰이 이제 빛이 전자기파임을 보이게 됩니다. 이걸로서 사실 이 맥스웰이 자기 이름이 붙은 방정식을 만들면서 빛이나 전자기파와 관련된 모든 현상이 다 정리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19세기까지 잘 지내다가 20세기 들어오면서 아까 보셨던 광량자 가설이나 특히 이제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 이런 현상들을 보게 되면은 빛이 단지 파동이 아니라 입자 알갱이 같은 입자의 성질도 있다는 걸 또 확인하게 돼요. 지금 여기서는. 그러니까 현대 물리에서는 빛은 파동이면서 입자입니다. 사실은. 이때까지는 그냥 빛은 파동이라고 했는데 현대 물리학 관점에서 보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예요. 그런 아주 신기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 얘기는 사실은 양자역학으로 쭉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뭐 우리의 지금 상대성 이론 쪽하고는 뭐 그렇게 아주 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빛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빛이 파동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19세기까지 20세기 시작되기 전에 이제 그때까지 고전역학이라고 부르죠. 그 파동에 대해서 어쨌든 고전적으로 우리가 빛을 파동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럼 파동이 대체 뭐냐 이걸 이제 간단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파동은 이런 걸 파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 한번 패턴이 반복되는 이 최소한의 주기 가장 짧은 주기 이걸 이제 파장이라고 불러요. 이 길이를 패턴이 반복되는 최소한의 단위 이게 이제 파장이고 그리고 이 높은 부분을 마루 뭐 낮은 부분을 골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리고 진동수라는 게 있는데 진동수라는 거는 1초에 이 파동이 몇 번 진동하느냐를 나타내는 양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파장의 역수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파장이 짧으면 단위 시간 동안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죠. 그래서 진동수가 커져요. 근데 파장이 길면은 단위 시간 동안에 진동하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진동수는 파장의 역수에 비례하는 이런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주기라는 게 있는데 주기는 한 파장이 반복되는데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한 파장이 지나가는데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파장이 반복되는데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을 주기라고 불러요. 뭐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뭐 한 번씩은 들어보셨던 얘기죠. 진동수나 주기나 이런 것들을. 근데 파동의 가장 중요한 성질 중에 이제 간섭 현상이 있는데 자, 이 파동이 두 개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 형태가 똑같죠. 이게 지금 이 같은 시간에 대해서 쭉 이렇게 그어 보면은 그러면은 이 파동의 모양이 이 같은 시간 간격에 따라서 똑같은 모양을 유지합니다. 이거를 이제 위상이 같다고 얘기를 해요. 위상이 같다. 어떤 기준을 정했을 때 그 기준에 대한 상대적인 위치가 같다는 거예요. 이 위상이 같은 두 파동이 서로 더해지면은 그러면은 파동이 증폭이 되겠죠. 지금 마루와 마루가 만나서 더 높은 마루를 만들고 골과 골이 만나서 더 깊은 골을 만들게 되면 그래서 이게 파동이 증폭이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보강간섭이라고 불러요. 보강간섭. 그래서 이 보강간섭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두 파동의 경로차가 지금 얘랑 이 파동의 상대적인 위상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위상이 같다는 거는 이게 파동이 이렇게 쭉 계속 이어질 때 지금 이 파동과 이 파동의 어떤 경로차 기준에 대해서 특정한 기준을 정했을 때 이 파동의 위치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그것을 이제 경로차라 부르는데 그 경로차가 반파장의 짝수배만큼 되면 돼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지금 이게 하나의 파장이잖아요. 이게 파장이고 요게 지금 이 길이가 이게 반파장인데 반파장의 짝수배라는 말은 한 파장의 정수배라는 말하고 똑같죠. 반파장을 두 배 한 게 한 파장이니까. 그러니까 한 파장만큼 차이가 나면은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잖아요.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니까 그런 위상이 같은 거겠죠. 어차피 같은 모양이 계속 여기서 다시 이제 이런 모양이 반복되니까 한 파장씩 차이가 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파동의 위상에는 변화가 없어서 둘이 합치면 이제 보강간섭이 일어난다는 건데, 그러니까 한 파장씩 뭐 한 파장 차이가 나든 두 파장 차이가 나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모양이 같으니까 한 파장이 지나가면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반파장의 입장에서 보면은 반파장이 짝수배에 있는 그런 경우에는 반파장의 짝수배만큼 둘이 차이가 날 때는 위상이 같아져서 보강간섭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이런 식으로 위상이 정반대인 경우, 지금 이게 하나는 골인데 하나가 마루이고 하나가 골이고 하나가 마루이고 이런 경우에 위상이 정반대죠. 위상이 정반대인 게 모이면은 그냥 파동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이거를 이제 상세 간섭이라고 불러요. 이 경우는 보면은 얘랑 얘랑 지금 위상 차이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금 마루일 때 골이 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반파장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죠? 지금 이 모양이 되기 위해서는 반파장만큼 당겨져야 되죠. 그래서 이게 반파장의 홀수배, 1배 내지 3배, 5배 이제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는 경우, 위상이. 그런 경우에는 이게 상세 간섭이 일어나서 파동을 둘이 합쳤을 때 이렇게 사라집니다. 이거를 상세 간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게 파동이 어떻게 서로 간섭을 일으키는지 이걸 이제 그 토마스 영이 실험을 했는데, 그래서 빛이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그 틈 2개를 지나게 해요. 그러면 이쪽에서 이렇게 이 틈에서 나가는 빛이 있고 아래쪽 틈에서 나가는 빛이 있는데 이 두 틈에서 나온 빛이 서로 간섭을 일으켜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한가운데 보면은 지금 이게 그 골과 그러니까 마루와 마루가 서로 만나는 점들을 이게 이은점입니다. 마루와 마루가 만나니까 이건 이제 그 보강 간섭이 되겠죠. 그래서 밝게 보입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 이 보면은 골과 마루가 만나는 점들이 있어요. 골과 마루가 만나면은 이때는 없어지죠. 파동이 둘을 합쳤을 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상세 간섭이 일어나고, 그런데 이 한가운데서 좀 먼 지점에서 보면은 다시 골과 골이 만나고 마루와 마루가 만나는 점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다시 이제 보강 간섭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밝고 어두운, 이게 중심에서 멀어지더라도 다시 밝아지는 데가 있고 또 어두워지는 데가 있고, 밝고 어두운 그 패턴이 반복되는 이런 무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무늬를 간섭 무늬라고 부릅니다. 간섭 무늬가 있다는 것은 이게 파동의 고유한 성질이에요. 간섭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서로 위상차가 같은 놈들이 모여서 밝은 쪽을 이루고 위상차가 반대인 놈들이 모여서 어두운 쪽을 이루고, 그래서 얼룩 무늬가 밝았다 어두워지는 그런 얼룩 무늬가 쭉 전개가 되는, 이게 이제 파동의 가장 중요한 기본 성질이에요. 만약에 여기 파동이 아니라 뭐 그냥 입자를 던졌다, 야구공을 던졌다, 그러면 이런 식의 패턴이 나타나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타나는 것이 그 파동의 가장 그 강력한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빛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맥스웰인데요. 19세기 사람, 19세기의 뉴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뉴턴 이래로 가장 뭐 위대한 고전 물리학,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스코틀랜드 출생이고 뭐 당대 과학자들 뭐 패러데이의 뭐 어떤 성과들을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하기도 했고, 그리고 1861년에 이제 빛이 전자기파다. 빛이라고 하는 게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교대로 진동하는 파동이지, 이런 거를 이제 보이기도 하고 캐번디시 연구소도 만들고, 그리고 1874년에 이제 자기 이름이 붙은 맥스웰 방정식을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맥스웰 방정식이 나오면서 사실은 이게 이제 고전 역학이 거의 뭐 완성 단계에 들어갔다라고도 볼 수 있는 뭐 거의 뭐 그런 때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앞서서 그 맥스웰이 빛은 전자기파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거를 그 헤르츠가 1887년에 실험적으로 그걸 이제 검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빛은 전자기파라고 하는 걸 이제 확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맥스웰 이름이 붙은 이 맥스웰 방정식을 한번 구경만 한번 해보시면은 뭐 이게 지금 4가지 방정식이 있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죠. 잘 모르셔도 돼요. E가 이제 전기장이고 B가 자기장인데, 전기장과 장기장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성질들을 이렇게 쭉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 의미들은 뭐 나중에 이제 우리 수업을 따라오면은, 그러면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 수학적인 기호들이 어떤 의미인지도 아마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텐데, 어쨌든 전기 현상, 자기 현상에 대해서 그 당시까지 알고 있던 모든 걸 다 모아놓은, 그리고 요거를 조합을 하면은, 그러면은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수직으로 교차하면서 진동하면서 진행하는데, 그게 그 빛의 속도로 전파를 해요. 그래서 빛이 전자기파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 방정식을 잘 풀면 이제 빛이 전자기파로 진동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전기장이 이렇게 가면서 자기장이 이렇게 서로 수직으로 지나가요. 빛이 이제 이거라는 거죠. 전자기파라는 거죠. 그 전자기파가 이런 식으로 그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면서 진동하는, 이걸 이제 전자기파라고 부르고, 빛이 결국 이거라는 거예요. 빛이.
그래서 빛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파장이 지금 이쪽이 이제 짧은 거예요. 왼쪽으로 갈수록 짧은 거고, 오른쪽 갈수록 긴 거고, 주파수는 진동수, 이게 이제 진동수죠. 헤르츠라고 쓴. 진동수는 파장하고 역수의 관계에 있으니까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을수록 진동수가 커지는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파장이 아주 짧은 걸 감마선이라 부르고, 뭐 X선 이런 게 되게 짧은 거고, 자외선도 비교적 짧아요.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가시광선 영역이 여기입니다. 여기 굉장히 좁은 영역이죠. 그래서 가시광선의 보라색 바깥쪽에 의해서 자외선이죠. 보라색 바깥쪽이다. 그거 이제 자외선이고, 빨간색, 파장이 긴 빨간색 바깥쪽을 적외선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리고 뭐 이제 그 더 파장이 긴 쪽으로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이거밖에 안 되지만 이 이외의 파장에 걸쳐서 빛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 이게 전부 다 합쳐서 그냥 빛이고 전자기파일 거예요.